제도권으로 이 암호화폐가 점점 들어오는 게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의 유틸리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A그라운드라는 회사 운영하고 있고 샌드뱅크라는 서비스 만들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위해서 웹3 관련된 여러 가지 핀테크 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훈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사님 요즘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이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맞아요. 오르다 보니까 네.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바빠지고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출연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또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이사님 혹시 요즘에 그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오르면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그 눈여겨보시는 그런 뉴스거리들이 좀 있으셨을까요? 일단 저는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낸스 창펑자오 창업자이자 전 CEO가 이제 물러났죠. 미국 그 SEC와 그 다음에 CFTC 또는 그 국무부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를 계속해서 불법 사업을 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기소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쭉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바이낸스 거래소가 결국에는 이 4조 원 정도의 벌금을 물고 미국에서 바로 이제 철수하는 그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고 그 조건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창펑자오 CEO가 물러나는 겁니다. 아, 미국에서 철수했어요? 네, 바이낸스 US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철수하는 게 조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와, 그렇구나. 네, 창펑자오 CEO는 이제 CEO에서 물러나고 개인적으로 한 4억 불 정도, 4억 불이면은 4천억 원이네요. 그 정도의 벌금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속됐다고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아무래도 개인의 신분으로 이제는 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형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어쩜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창펑자오 CEO가 다 안고 바이낸스가 그동안 쭉 받아왔던 의혹들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혐의를 다 자기가 안고 내가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물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는 시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아, 이거 바이낸스 위기다. 창펑자오라는 걸출한 창업자가 떠났으니까. 반면 이제 새 CEO로 임명된 들어오신 분이 이제 리차드 텅이라고 완전 이제 금융관 쪽에서 계속해서 커리어를 쌓아오신 유명한 분이에요. 싱가포르 MAS라던가 아부다비 그 금융 당국에서 일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CEO로 들어오면서 바이낸스가 완전히 규제 친화적인 기관으로서 발돋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바이낸스 위기랑 연결돼서 코인베이스 주가가 막 오른 게 그렇죠. 코인베이스가 이제 미국의 대부분의 그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그 시장 점유율을 이런 건가요? 맞아요. 그 바이낸스뿐만이 아니라 크라켄 거래소도 또 기소를 당했고요. 미국 내 불법 영업 혐의로.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거래소들 제미나이라던가 비트렉스 같은 미국 내 거래소들이 이미 좀 마켓 셰어를 많이 뺏긴 상황이에요. 코인베이스에. 크라켄이 그나마 좀 큰 거래소인데 어쨌든 바이낸스 US와 크라켄이 그렇게 퇴출당하는 느낌이고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괜찮거든요. 코인베이스는 SEC의 기소를 받은 상황이긴 합니다. 역시 미국 내 불법 혐의,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근데 그거 외에는 이제 아직까지 큰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독주가 예상되는 게 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암호화폐계가 점점 규제로 들어가는 거네요.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제도권 내로. 그렇죠. 뭔가 이게 점점 좋게 말하면 그래도 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중분들이 좀 접근할 때. 그럼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난 10월, 작년 10월에 있었던 FTX 파산 사태 또는 그 전에 있었던 테라두나 사태가 다 규제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ICO 붐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미비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에요. 사실상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금융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나 법들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발생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많이 이제 완화되겠죠. 첫 번째고
카타르 국부펀드가 한 650조 정도의 펀드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겠다라는 소문이 기사화돼서 나왔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카타르 국부펀드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할까라는 그런 어떤 이유나 그런 거는 별로 찾지 못하겠던데 어쨌든 그럴 거라는 계획이 있다라면서 이제 막 뉴스가 나와가지고 엊그제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막 올랐잖아요. 맞아요. 카타르 국부펀드는 이제 뭐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하겠지만 아무튼 비트코인도 고려 대상이 있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 지금 수익이 2조가 넘습니다. 3조가 넘습니다. 2빌리언 달러니까 와. 비트코인 수익이 3조가 넘고 엘살바도르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잖아요. 그 수익률도 지금 35억 원 정도. 그 엘살바도르도 흑자 전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흑자 전환했어요. 대박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욕먹었는데. 그렇게 욕먹었는데 네. 4만 불만 넘었다고 해서 이렇게 흑자 전환할 정도면은 사실 국부펀드들도 군침을 흘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 주식에 투자했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봤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몇십억 원, 80억 원 정도 네. 봤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의 50%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국부펀드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뭐 소문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세 번째 뉴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국민연금의 코인베이스 주식 투자입니다. 그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코인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상장 주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설마 코인베이스에 투자했을 거라고는 진짜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코인베이스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요. 네. 코인베이스 주가는 더 떨어져요. 그렇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그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위험자산 주식으로 평가돼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수익률을 언더퍼폼했었는데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식에 많이 투자한 게 아크인베스트지 않습니까? 돈나무언니. 근데 그래서 ETF가 굉장히 큰 이제 수익률 하락을 봤었죠. 근데 요즘 이제 막 분위기가 좋은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가 가지는 위상이 점점 커지고 있고 ETF가 출시되면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 코인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 외에 기관 자금을 보관해주는 커스터디 기능이 있어요. 그 커스터디의 블랙락과 여러 가지 ETF를 발행하는 투자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을 보관한다고 했거든요.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대상자로 지정을 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어떤 이제 사업의 뭐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커지는 효과, 익스펜션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불장과 함께 큰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국민연금이 이걸 알았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큰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거래소들에 대한 아무튼 이 SEC나 아니면 금융 당국의 어떤 제재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SEC가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기소를 하긴 했으나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크라켄이나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거래소들에 대한 이제 SEC의 기소들을 보면은 중앙화 거래소들이 미국에서 운영을 하는 또는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금융 선진국들에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최근에도 싱가포르에 다녀왔는데 싱가포르에도 아직까지는 거래소 거기는 코인 하코라고 하는 이제 현지 거래소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거래소를 뭐 제재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MAS라고 하는 금융 당국이 라이센스를 무조건 가지고 영업을 하게 만들고 그 라이센스가 있어도 보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철저하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은 이미 스타트업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회사들일수록 점점 더 그런 규제 또는 이제 레거시 금융에 어떤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 좀 집중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이 조금씩 이제 세력이 약해지는 모습, 그거를 코인베이스 같은 1위 거래소들이 점점 가져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하고 제재하고 정부 당국이 막 나서면서 이제 레귤레이션 이런 게 또 강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더 한 번 더 뭔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작용을 한다고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가격도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알트코인들 가격은 뭐 메이저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긴 한데 금융기관들
또는 이제 전통 비즈니스들, 대기업들이죠. 대기업들, 뭐 게임 회사들도 있고 이런 전통 어떤 잘 나가는 전통 산업들과의 연계점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RWA가 굉장히 핫한 테마지 않습니까? 요즘 그 토큰 증권을 결국 금융기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고 그것들을 현재 나와 있는 그런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발란체라던가 뭐 솔라나라던가 이런 것들 가격이 최근에 좋은 게 그 금융기관들이 그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거다. 그리고 테스트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죠. 제도권으로 이 암호화폐가 점점 들어오는 게 가격 상승에 굉장히 큰 촉매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좋은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지금 현재의 상승은 내년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건 맞아요. 그래서 코인 가격만 오른 게 아니죠. 밈코인 가격, 밈스탁 가격도 막 오르지 않습니까? 게임스탑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같이 오르는 걸 보면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트렌드 자체는 계속해서 간다고 봅니다. 이 블록체인 또 뭐 암호화폐들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금융기관들과 대기업들의 그런 노력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커져 나갈 거라고 봐요. 비트코인 가격도 더 올라가고요. 그렇죠. 아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엘살바도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강조해왔던 이사님의 그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DCA로 계속 살아 가격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걸 정수를 보여준 것 같아요. 정수를 보여줬죠. 그 3년 거의 2, 3년 동안 욕 먹으면서 계속 산 거 아닌가요? 네, 그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트윗을 올렸죠. 자기가 자랑을 한 거죠. 자기 트윗에다가. 그래서 그래프도 이렇게 멋있게 딱 띄워가지고 언제 샀는지 포인트 딱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입 단가, 평균 단가가 형성돼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불 딱 오르니까 수익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35억 원 정도로. 그래서 뭐 저는 기쁘죠. 국가 단위의 도입이 뭐 당연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국부를 쌓아 나간 게 이렇게 수익을 봤으니까. 게다가 아르헨티나가 이번에 그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잖아요. 맞아요. 하비에르 밀레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도 비트코인 굉장히 친화론자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국가 단위에서 채굴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중남미의 큰 국가가 비트코인을 국부로 이렇게 쌓아나가는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이런 좋은 케이스를 보여줬으니 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도 볼 수 있죠. 아르헨티나는 엘살바도르 큰 국가니까. 그렇죠. 막 중앙은행 폐지시킨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건 공약을 했어요. 중앙은행 폐지, 달러를 법정화폐로 도입하겠다. 요거는 공약을 했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게 비트코인이 단순히 그냥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냥 투자 대상이 그렇게 바라보는 근저에는 중앙은행이 그 좀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화폐를 찍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의 부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눈속임으로 이렇게 좀 가져간 그런 거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틸리티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2100만 개라는 궁극의 희소성. 그 2100만 개라는 희소성이 비트코인의 유일한 사용 용도예요. 가치의 원천이죠. 그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사용처이자 가치의 원천인 이유는 나머지 돈들이 무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는 무한히 풀리는 돈의 흐름에서 커져나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는 돈을 가진 상위 몇 프로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이 올라가는 효과랑 비슷한 거예요. 점점 내가 버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결국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체제로 비트코인이 14년 전에 등장한 거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그 인플레이션의 폐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안 사람들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아주 뭐 대규모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월스트리트 저널 외신들도 보면은 이제 그 마이클 세일러 뭐 무모하다고 어떻게 회사 돈으로 그거를 막 사고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도 뭐 진짜 어떻게 국가를 이렇게 보험처럼 이렇게 하나의 그 뭐죠 그
뭔가 이게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거를 하냐 막 엄청 비판했던 월스트리트 기사들이 생각나거든요.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 이렇게 또 역전될 줄은 뭐 미래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 저희도 뭐 개인으로서 다 따라할 수 있는 전략들이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주식 살 때 그냥 진짜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재다 보면은 오히려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DCA 해라. 근데 그거 실천을 못 하잖아요. 떨어지면 못 사잖아요. 떨어지면 못 사고 올라가면 못 팔고. 근데 그거를 이게 보여준 거잖아요. 한 3년 동안. 맞아요. 그렇군요. 컴퓨터처럼 사면은 수익이 난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되뇌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이제 가격이 벌써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6천원을 이렇게 뚫으니까요.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사겠다. 그러면서 폭락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DCA를 안 하는 거죠. 지금도 DCA 전략은 유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네. 두말하면 잔소리고 입 아프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은 있어요, 시장에. 그러니까 이 정도 예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오른 이유가 파월의 그 기준금리 인하를 약간 암시하는 듯한 발언 때문에 모든 자산권의 가격이 다 올랐다. 이런 거는 거품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채널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수준이면은 그럴 때는 좀 안 사는 게 그래도 나을 수 있죠. 좀 기다려보고 좀 꺾이면은 이제 또 밀어놨던 DCA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유연성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가격을 찍어놓는 거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나는 3만 불까지 다시 돌아가면 살 거야. 2만 불까지 돌아가면 살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기관이 그렇게 막 지금 ETF 발행되고 막 들어올 거 딱 대기하고 있는데 뭐 예전 데이터 보면서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면은 한 단기간에 이 정도까지 빠지는 게 정상이야. 이런 어썸션 자체가 위험한 어썸션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